예, 이번 시간은 노동시 이중구조의 계획 정책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시 계획의 입장들인데요. 대체로 한 3개 입장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 주류 노동시장 논자들의 입장인데, 우리 이것을 가리켜서 deregulation, 탈규제 또는 규제 완화의 입장이다. 이렇게 뭐 이야기하고, 주로 이제 80년대, 80년대 그러니까 80년대, 70년대까지 이제 이전에 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케인주의적 복지국가의 시대는 이제 뭐 70년대 후반에 거의 종식을 고하게 되면서 사실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어떤 그런 뭐 축적 체제 또는 시기로 이제 이행을 하게 되는데 뭐 그러면 사실은 이제 아메리칸 스탠다드라고 해서 미국 이제 미국 자본주의 어떤 여러 가지 뭐 관행이나 뭐 제도들이 이제 표준적인 것으로 이렇게 선전되고 요구되던 그런 어떤 시기였죠. 이때가 뭐 80년대였고 대표적인 뭐 이런 어떤 주장을 한 대표적인 국제기구가 IMF나 월드뱅크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입장은 좀 상당히 약화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불평등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사실은 입장은 좀 약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입장 플렉시큐리티 입장인데요. 즉 유연 안정성 모델이죠. 이건 뭐 덴마크와 네덜란드 노동시장이 이제 모델이고 특히 이제 그 우리가 덴마크의 노동시장 유연 안정적인 노동시장의 모델을 보여주는 이 그림이 바로 황금 삼각형 모델이 되겠습니다. 골든 트라이앵글 모델이라고 해서 그래서 유연적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덴마크의 덴마크의 고용 규제가 상당히 약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서구에서 제일 약한 나라가 이제 미국, 우리 주요한 국가들을 보면 미국, 영국, 뭐 그 다음에 덴마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비교적 자유롭게 사실은 이게 시장 상황이 악화됐을 때, 그러니까 시장 악화됐을 때 기업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노동자를 해고시킬 수가 있죠. 이게 유연적 노동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유연적 노동시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약한 해고 규제 하에서 뭐 실업자에 대한 노동자들도 상당한 정도로 관대한 그런 어떤 복지 제도의 수급 대상이 되니까 이게 관대한 복지 제도가 되겠습니다. 어, 이게 덴마크의 어떤 실업급여는 사실 예전에 전성기 때, 그 자본주의 황금기 때 사실은 10년 정도 실업급여가 지속됐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거의 뭐 사실 퇴직 전 임금의 한 8, 90%를 받았으니까요. 그걸 10년 동안 받다가 자본주의 황금기가 종식이 되고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사실 예, 그런 어떤 실업범죄도의 계획을 통해서 상당히 좀 약화된 그런 어떤 상태죠. 하지만 뭐 반드시 실업급여는 그래됐지만 또 기타 또 다른 제도들이 관내복지국가를 뒷받침하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제도니까 여전히 뭐 관대하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관대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액티브 레이브 마크 팔라스에서 실업자가 된 노동자들을 이제 적응노동시장 정책, 뭐 고용수비스 같은 걸 통해서 또 충분한 직업훈련을 통해서 다시 노동시장에 이제 재통합시키게 하는 정책이 바로 적응노동시장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황금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요 모델이 이제 전형적인 나라가 이제 용어 적용 전형 나라 덴마크이고 덴마크와 약간 성격이 다르지만 또 네덜란드도 유연한 정서 모델의 어떤 사례로서 우리가 좀 보통 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EU의 공식 입장이 사실 유연한 정서 모델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유연한 정서 모델이 고시 모델이고
2008년 이후에 남부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채무 위기에 빠졌을 때 그 당시 이후에서 채무 위기에 빠진 남부 유럽 국가들을 재정적 지원하는 대신 요구한 게 유연한 형성이고 유연한성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 또 이외 전문가들이 남부 유럽에 파견이 되는 그런 어떤 뭐 일도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뭐 고용노동 같은 데서 한때 뭐 유연한성 모델을 주장했지만 우리는 워낙 사실은 덴마크나 뭐 네덜란드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사실은 취약한 그런 어떤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연한 모델을 이렇게 실행 옮기기가 참 쉽지 않은 과제가 된 굉장히 많은 투자와 재원이 필요한 그런 어떤 모델인데 사실 뭐 어쨌든 유연한 모델 지금도 사실 유연한 모델을 주장하고 있는 학자도 있긴 하지만 참 우리나라 실행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다음 재규제론이 되겠습니다. 재규제론은 뭐 저 학자들로서는 이제 영국의 유명한 노동시장 학자 중에 러버리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맨체스터 대학교에 있는 걸 알고 있고 또 같은 대학교에 그림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연구자도 있고 뭐 또 기타 좀 몇몇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노동조합 일반의 입장이 바로 재규제론이죠. 우리나라 진보 주류도 역시 이제 대체로 재규제론의 입장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재규제론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게 가장 뭐 핵심적인 것은 사실은 고용보호규제와 같은 것인데 단순히 뭐 고용규제, 고용보호입법, 해고규제인데 단순히 그게 국한된 게 아니고 상당히 다양한 영역에서 재규를 주장한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조금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식 계획의 대상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런 농식 이중 구조를 좀 개선하기 위한 개혁하기 위한 뭐 대표적인 사실은 대상이 첫째는 역시 EPL이에요. 고용보호입법. 두 번째 LMP 적극 농협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회보장 제도에서 뭐 취약 집단들 수권을 강화한다 할지 또는 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어떤 뭐 수급 조건이랄지 이 수급 조건이라든가 또는 뭐 포괄성이랄지 또는 뭐 관대성이라든가 뭐 등등을 조정하는 비정규직에 유리하도록 조정하는 게 호모지나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호모지나이제이션은 동질을 봐서 동질이라고 하는 것은 정규 비정규직의 격차가 큰 그런 어떤 상태를 둘 사이 격차를 좁히는 게 바로 호모지나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카리브레이션의 용어인데 이거는 성평등을 가리키는 사회보장 제도에서의 어떤 성차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디카르레이션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화 제도는 특히 이제 뭐 이게 좀 더 분권화된 방향으로 또는 산별노직 구속력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노동화 제도를 개편하는 게 이게 노제 계획의 프로그램 속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남부 유럽 쪽에 지난번 채무 위기 이후에 노시안 개혁 조치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또는 최근 프랑스의 프랑스의 그 노시안 개혁 조치들에서도 사실 뭐 노상 제도의 개혁이라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산별 협약의 구속성을 좀 축소시켜주는 그런 형태의 노시안 그런 형태를 노동의 제도의 개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마크롱의 노션 계획 조치가 대표적인데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주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농식 계획 조치라고 했을 때 빈번하게 이제 논의되는 주제가 새로운 고용 계약의 도입이에요. 싱글 오픈 엔디드 컨트랙트 라고 해서 뭐 줄여서 SOEC라고 부르고 이때 싱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해고 보호 조치가 이제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이걸 하나로 그냥 통합하는 거예요. 어,
지금은 통합하고 있는 사례가 미국에, 미국은 뭐 정규직, 비정규직, 미국은 사실 하이앤파이어, 그러니까 해고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국가니까 특별히 정규직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고용보호법을 적용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까 사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구분 없이 사실은 단일의 그런 어떤 해고 보호 제도가 적용 사례인데, 근데 유형이 이제 뭐 이렇게 한 4개 정도로 있습니다. 예, 4개 정도로 있어서 어, 요즘 많이 논의되는 것은 사실은 요게 되겠습니다. 요게. 여기 주로 많이 논의되는 것은 요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것은 근속 기간이 좀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해고 수당을 조금 더 많이 받는, 많이 제공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뭐 이 제도가 사실은 뭐 특히 이제 스페인의 노동시장 계획 줬을 때 이 제도 논의되긴 했지만 사실 이거 아직까지 실행에 옮긴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좀 알고 있으면 논의만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 이제 뭐 우리도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규제 방식이죠. 그래서 기간제 고용의 사용 기간의 연속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랄지 우리나라 뭐 기간제법 같은 것들도 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는 임시고용의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임시고용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교육 훈련과 평생 학습을 제공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를 완화시키는 줄이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를 좀 인정을 하고 그 대신 정규직 임시고용 사이의 근로적 격차를 완화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임시고용의 가처분 소득을 좀 증가해 준다든가 또는 임시고용에 대해서 관대한 사회 안전망을 정해 준다든가 또는 단체교섭이나 집단적 대표성에서 임시고용 목소리를 반영한다 할지 또는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든가 또는 임시고용의 근로조건을 규제한다든가 또는 저소득자 주로 이제 뭐 비정규직이 많겠지만 근로정보급여를 제공한다든가 세액공제를 해준다든가 또 사회방식으로 접근성을 증가시키달지 뭐 이런 것 이 두 개의 방식들은 다 같이 뭐 널리 쓰이는 그런 어떤 방식들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고용보 입법의 계획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각국에서 정책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상당히 주목의 대상이 되는 이중고용 계획 방식인데요. 특히 뭐 이것은 OECD에 사실 고용보 입법 지수라고 해서 5년 단위로 발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2014년, 2018년에 각각 발표를 했고, 요거는 뭐 21개 항목에 걸쳐서 잘 조작화해서 그 점수를 산출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 되겠는데, 예를 들면 정규직 개별 해고 같으면 해고, 예고 절차, 협의 등 절차 측면, 해고, 예고 기간 및 해고 수당, 사용자 부당해고 시 보상금 뭐 이런 것들을 뭐 값을 내서 산출하는 것이죠. 약간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면 해고 규제가 단체 팩트에 명시된 게 1900년대 초반경이었습니다. 근데 2차 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입법화됐고요. 전반적으로 고용업 입법이 강화된 것은 역시 이제 60년대. 특히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레드 웨이브라고 해서 그런 어떤 용어를 씁니다. 레드 웨이브. 레드 웨이브라고 해서 196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노동자의 어떤 전면적인 비공식 파업들이 유럽과 미국 뭐 등등을 휩쓸었던 그런 어떤 시대에 당 전투적인 그런 요구가 많이 나왔고 그런 어떤 노동조합 운동을 좀 순화시키기 위해서 고용부 입법이 상시 강화가 됐죠. 근데 그러다가 사실 데츠가 등장하면서 영국 고용법이 크게 약화가 됐습니다. 이게 뭐 약화된 그런 어떤 시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대단히 강경하게 데츠가 전속 노동조합에 대해서 강경한 그런 어떤 태도, 뭐 파업 진압이랄지 이를 보여줌에 따라서
노조가 이제 급격하게 쇠락을 하게 되죠. 그걸 보면서 유엔 노동조합들이 타협적인 자세를 보여주게 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고용보호제도의 약화에 대해서는 유럽의 정규직 노동조합 동의를 안 했어요. 그 대신 갈수록 이제 80년대 경제 위기에 따른 뭐 실업률이 급등하게 되니까 뭐 정부에서 각국 내셔널 센터 노동조합에 대해서 그러한 비정규직 대상으로 해서 유연성을 좀 제공하자는 데 대해서 정규직 노동조합들이 동의를 하게 되죠. 그걸 가리켜서 뭐 본격적인 노동시장의 플렉시빌리티, 유연성이 확대가 되고 광범한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창출이 되는데, 그걸 가리켜 flexibility at the margin, partial and targeted flexibility, two-tier reforms라는 그런 용어를 전문가들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많은 국가들이 사실 정규직의 고용보호법과 비정규직의 고용보호법이 상당히 격차가 있는, 우리가 그걸 가리켜 제도 이중 구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듀얼 EPA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예, 뭐 그렇지 않아도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 좀 그렇게 돼 있고, 이게 사실 이 비정규직이 광범하게 창출된, 그리고 줄어들지 않고 있는 중요한 배경으로서 많은 그런 어떤 정책 당국자와 연구자들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보면 해고 비용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정규직 이행률이 낮다. 예, 그래서 이유가 공간 핵심 정책은 정규직과 임시직 해고 비용의 격차를 줄여주는 것이죠. 즉 정규직 고용보호 수준을 자유화하고 임시 고용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죠. 이게 플렉시큐리티가 되겠습니다. 예, 고용보호 수준뿐 아니고 예, 뭐 복지제도까지 관대한 복지를 제공하는 거, 이 플렉시큐리티죠. 하지만 정규직 고용보호 규제를 개혁하는 것은 노조의 저항 때문에 아주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조의 핵심적인 그런 조직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상당한 조직 갈등이 수반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2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특히 남부 유럽 쪽에서 특히 이제 위기를 배경으로 해서 그래서 사실은 정규직의 고용 보호 조치를 좀 완화시키는 계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디듀얼라이징 뭐 리폼이랄지 뭐 그런 어떤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듀얼 예, 듀얼 그러니까 해고 보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제 해고 규제 조치가 차이가 있는 것. 이게 전형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전형적인 그런 어떤 보여주는 것이죠. 정규직계 EPL이죠. 이거는 비정규직 EPL이 되겠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죠. 정규직은 상당히 높습니다. 하여튼 비정규직 요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이게 듀얼 EPL이 되겠습니다. 이게 듀얼 EPL인데 한번 보시면 각 나라별로 조금 적은 국가들 있고 조금 더 격차가 큰 국가들이 있습니다. 예, 쭉 보시면 그 다음에는 최근에 농성식이 다양성이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제규제론자들이 작성한 그런 어떤 뭐 표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제규제론자들이 규제라고 했을 경우 이게 주로 포용적 관행, 이게 배제적 관행인데 제규제론을 주장하는 것은 요걸 강화해서 이야기입니다. 포용적 관행을 강화해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 최소한의 근로시간을 설정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근로시간들을 설정했다. 그리고 뭐 그런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오버타임, 그러니까 연장 근로시간 수당에 대해서, 연장 근로 수당에 대해서 이제 뭐 교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를 제공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풀타임이 아닌 풀타임이 아닌 근로자에게도 사회보장 제도에서 풀타임으로 사회보장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 뭐 그런 계획을 했다 되겠습니다. 덴마크가 그런 계획을 했다
되겠고,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온콜 워크니까 호출 근로자죠. 호출 근로자에 대해서 최저 근로 시간을 설정해 줬고, 그 다음에 뭐 단체백에서 몇몇 단체백에서는 뭐 단체백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저 근로 시간을 설정했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의 이것은 파타임 계약에서 주당 뭐 추가적인 근로 시간 10시간을 최대 10시간을 좀 설정해 줬다. 이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같은 데서 최저임금 제도와 실업급여 제도를 파타임 노동자에게 제공했다.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근데 이제 익스클루시브 프랙티스는 비직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것은 최저 근로시간 요건이 아직 없다 이런 경우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은 파타임 노동이 에, 그러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에 임시고용 계약 중에서 파타임 근로 계약들이 뭐 비중이 많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파타임 근로 계약에 집중돼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다음에 뭐 독일이나 영국 같은 데서 뭐그 이제 저임금 그런 어떤 일자리에 파타임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야기고 그 원인 대개 이제 미니잡 독일 같은 경우에 미니잡 하르츠 계획에서 합법화된 미니잡 배우에서 그런 현상이 강화됐다는 이야기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파타임 노동에 대해서 사회보장의 기여를 면제해주는 그런 어떤 뭐 조치 때문에 뭐 그렇다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독일 밑에 미니잡 이것도 마찬가지 미니잡과 파타임들이 에, 들이 웍스 카운슬 그러니까 뭐 사업장 평의회에 비율 단위로 포함되어 있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비율 단위로 그러니까 대표성이 불충분하다 이야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덴마크 밑에 보면 덴마크와 영국 같은 경우에 에, 뭐 풀타임으로 복귀할 그런 어떤 권리를 인정을 안 한다 이 이야기 같습니다. 이 이야기. 그러니까 파이타임으로 일할 그런 어떤 권리만을 인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파타임 노동자 아마 이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정규직 풀타임으로 일할 노동자들이 보육이나 이런 상황 때문에 파타임으로 일을 하겠다는 요청을 에,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전에 풀타임으로 다시 복귀하겠다는 권리는 인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야기 같습니다.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배제적 관행이 되겠고요. 그다음 프랑스와 독일, 영국에서 이것도 뭐 비슷한 그런 어떤 위에와 좀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위에 얘는 이제 템플레이즈 워크는 파견 노동자가 되겠습니다. 파견 노동의 규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의 갱신, 기간제 갱신을 최대 18개월에 두 번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도 포용적 관행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동일임금의 원리 같은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것, 그리고 부당해고의 경우에 뭐 decent condition, 부당해고의 경우에 어느 정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준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decent conditions in case 뭐 이런 구체 내용 좀 들여다봐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파견 노동자를 뭐 일정한 한도 이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사용자의 어떤 사회보장 기여금을 더 높게 부담한 요게 뭐 프리케르스 보너스라고 하는 10%의 그런 어떤 추가적인 사용의 기여금을 이제 추가적으로 하도록 이제 강화하는 그런 어떤 규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덴마크 같은 경우에 이제 파견 노동자나 또는 기간제 같은 노동자 같은 경우에 뭐 노동력 조직이 높고 단체교배 직영률이 높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 업종별 최저임금이 파견 노동자에게 적용됐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9개월 이후에는 동일 노동임금 원리가 적용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3개월 이후에는 워크카운트 보트 사용자 사업장 핑의에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을 부여했다는 이야기고 밑에 스페인은 스페인은 이제 임시고용 노동자 경우에 계약 종료 시에 1년 연당 8회 12일의 추가적인 그런 어떤 임금을 이제 부과하게 한 인체는 그런 어떤 제도가 되겠고, 그럼 또 영국은 이제 예, 그러니까 푸드와 농업 쪽에 있는 파견 노동자들 보호하기 위한 그런 어떤 조치가 취해졌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덴마크에게 배제적 관행에서 덴마크 의회는 근성주수가 좀 짧은 그런 어떤 노동자를 단체백에서 배제했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로 아워스라고 하는 것은 하스피탈 섹터라고 하는 것은 환대 산업인이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호텔, 게스트하우스, 그 다음에 레스토랑 같이 이제 뭐 같은 그런 어떤 업종을 가리켜서 하스피탈티 섹터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업종에서 그러니까 제로 아워스, 그러니까 최저 근로 시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 최저 근로 시간을 제공할 의무를 없앤 게 이게 제로 아워스란 그런 어떤 뜻이 되겠습니다. 권리를 약화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역시 이제 파견 근로자의 어, 단체 협약이 동일 노동임금보다 우선한다는 그런 어떤 조항이고, 그게 이제 사실은 뭐 교섭 임금을 약화시킨 뭐 그런 어떤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영국은 요것은 역시 이제 파견 근로자들을 자영업자로 어, 자영업자로 그렇게 대우할 수 있는 상대의 권리를 인정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것을 보면 이제 저임금 하청 부문에 대한 규제가 되겠는데요. 요거서는 이제 뭐 EU 차원의 그런 어떤 디렉티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조직과 주 사이를 좀 이동한 그런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제공했다는 이야기고, 그 스페인과 독일의 그런 어, 에, 사례는 그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임금과 사회보장 기업 의무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엄호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은 건설업 쪽의 하청을 3차 하청까지만 허용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파브릭 프로큐어먼트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조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부문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물품들을 조달하지 않습니까? 그 조달할 때 사회적 조항을 두는 그런 어떤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회적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일정한 그런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만 공공부문의 조달을 허용하는, 또 사회적 클로즈를 할 때 주로 이제 평등이라 할지 사회적 취약계층의 배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걸 이들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베이직 관행은 영국 같은 경우에 뭐 같은 경우에 이제 말하자면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청업체 전략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요것 예, 요것은 이제 원해업의 하청업자들은 단체에 적용돼서 제외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주 노동자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주 노동자의 권리 의식들이 약하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포스트 워크즈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이야기하면 동구권에 있는 그런 어떤 동구권에 있는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그런 어떤 뭐 이 잘 사는 나라들에서 이제 입찰에 성공해서
그날에 가서 무슨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주로 이제 이 뭐 건축물이나 또는 기간 산업, 기간 음, 하부조 같은 그런 어떤 이 사업들이 되겠죠. 할 경우에 그러니까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그런 어떤 나라에서 일을 하게 되는 노동자를 가리켜서 우리가 포스트 워커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가리아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불가리아의 건설업체가 뭐 독일에 있는 어떤 이 무슨 도로를 건설하는 그런 입찰에 참여해서 계약을 따냈다는 것이죠. 그 계약을 따내게 되면 불가리아에 있는 그 회사의 건설 회사의 소속의 노동자들이 뭐 일정한 기간 동안 독일로 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노동을 가리켜서 우리가 포스트 워크스라고 부르는데 요거 관련해서 뭐 이제 뭐 부영직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이거는 뭐 노동조합들이 이런 그 포스트 워크스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프랑스와 덴마크 등 이건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이 말하자면 그런 어떤 이 포스트 노동자 권리를 위한 그런 캠페인을 한다는 이야기고 요것은 이제 배제적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법적 보호 조치를 우선시한다. 단체 배약보다도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사회보장 기여금을 낼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용자를 그러니까 아까 뭐 제가 예를 든 바에 따르면 불가리아의 사용자가 모든 사회보장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그런 게 여기 베이직 관행을 보는 것이고 폴스를 빌포니먼트라고 하는 우리말로 특고가 되겠습니다. 특고라는 것이죠. 일종의 위장된 자영업 뭐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보호 조치를 제공하는 사례들이 여기서 소개되고 있고 그다음에 노동조합이 또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또 프리랜서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고 하지만 이제 사회적 이런 어떤 특고를 위한 사회보호 자체는 좀 제한적이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역시 이제 이건 사회보장 비용을 낮추는 그런 어떤 관행들이 뭐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노동시장 개혁 사례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뭐 대표적인 게 최근 뭐 10년 사이에 가장 대표적인 노동시장 개혁 사례는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뭐 좀 알 수가 있는데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에, 보수 정당이 앞장서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에, 말하자면 뭐 여러 가지 여기 이제 주로 2012년도에 행해졌던 그런 어떤 노동적 개혁 조치들이 되겠고 그 중에서도 이제 요게 핵심적인 개고 보호 조치를 좀 완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태리 노동적 개혁 조치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어떤 조치고 핵심적인 개혁은 여기 중도 좌파 정당 즉 민주당 이탈리아 민주당이 렌치 수상이라고 하는 뭐 마크롱 정도의 아주 젊은 그 수상이 주도해서 노동조합과 또 자기 정당 내 또 좌파 정치가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개혁 조치들을 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말하자면 뭐 중요한 게 역시 요거에 여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용보호 조치를 완화시킨 이게 반발의 사실은 한 100만 정도 노동자가 로마시를 행진했지만 뭐 결국은 그 파업을 무릅쓰고 사실은 개혁조치를 통과시키죠. 통과시키지만 이후에 들어선 사실은 5성 파이브스타 운동에서 다시 이걸 개혁조치를 좀 무효화시킨 그런 어떤 뭐 역사가 있습니다. 기타 이제 고용 서비스도 현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정규직 그 당 정규직으로 채용에 대해서 상당히 인센티브를 부여한 뭐 한시적이었지만 이런 조치들도 취하게 되고 또 실업
급여 제도의 어떤 수급 기간과 이제 포괄 대상도 이제 확대를 했죠. 여기 유명한 계획이 노션 계획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정리하자면 어느 나라는 정도의 차이 있지만 노시 중국의 측면에 있다는 것이고 이건 상당히 큰 어떤 기존의 좌파 정당이나 또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또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도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상당히 많은 그런 어떤 정책과 또 학술적인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중에 특히 이제 EPL과 ALMP 등 계획 등이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도의 변화는 상당했지만 아직까지 크게 이제 큰 효과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큰 변화는 없다가 되겠습니다. 이익률도 별로 뭐 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이유는 유난성 기치를 내세웠지만 실제로 행보가 추진된 강한 유연성이다. 유연성이 깃발로서 그렇게 뭐 내세우긴 하지만 사실 안정성에 관련된 그런 어떤 정책들을 하기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특히 뭐 남부 유럽 같은 경우에 항상 채무 위기니까 돈이 없죠. 그런 상태 속에서 사실은 관대한 그런 어떤 사회적 제도를 갖추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저글수 노시장 정책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고용주에 대한 정규직의 채용 고용주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것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고 뭐 사중손실이나 대출효과 등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의 순효과도 좀 떨어지고 재정 지속 가능성도 없는 이런 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외부자 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조를 이행하는 게 어느 나라든 과제가 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것이고 또 거기에 반발하는 집단과 그룹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정치 선거제도 정당 구조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게 마련인데요.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도 역시 이게 유럽의 어느 나라 못지않게 내부자 외부자 분절 구조가 심대한 사회에서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deep segmentation between insides and outsides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비중의 비율이든 비중의 초든 정규직 전환율이든 모두 상당히 아주 뭐 안 좋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럽의 단날이 없는 또 분출구 심화시킨 제도가 연공국가 기업 복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이런 부담이 있으니까 더욱더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하기를 꺼리는 것이죠. 뭐 이 속에서 뭐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업 뭐 등을 통해서 분수구 약화를 시도를 했고 뭐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또 이게 뭐 이제 사실을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런 어떤 정책 문재인 정부는 아니고 그 이전에 뭐 이명박 정부나 또는 박근혜 정부 때도 이 사업들이 규모가 조금 작긴 했지만 추진되어 왔던 것이죠. 하지만 기존에 사실 뭐 공무원 공무원 쪽에 그런 어떤 연금법이든 기타 문제들을 좀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업을 추진한 것은 역시 한계가 많은 우연히 사실은 그 당시에 정규직이었던 사람들이 상당한 혜택을 보는 그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말이죠. 이게 좀 더 이제 말하자면 심도 있는 계획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